대표에서 또 무료로 저희 발뉴스를 계속 자원봉사해주고 있어요. 우리 곽현아 씨가. 네. 그 곽현아 씨 또 이거 바쁜 스케줄 일정에서도 이 사람이 수학을 그렇게 잘한다. 근데 책 읽어보셨죠? 그럼요. 근데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저는 너무 영광이고 제가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뭐 대선 후보 관해서 말씀도 다 해주시고 그러셨지만 이 책 앞부분에는 굉장히 니체에 대한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난 나체인 줄 알았어. 니체였군요. 아유, 네.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이념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반종교적인 그러니까 탈종교, 탈이념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셨는데 혹시 이런 니체의 그런 면과 좀 연관이 있는지 그럼 니체가 좀 제시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책 앞부분에 강조를 하셨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훌륭하신 질문을 하셨는데 네. 곽현아를 위해서. 왜 그러세요? 아유, 민망해. 역시 그 곽현아 우리 이 앵커는 아주 탁월한 지식이네요. 역시 그건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내가 출판사를 그 잊어버렸는데 네. 니체 전집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니체 전집이 22권으로 돼 있는데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그리고 그 니체 전집을 다 읽고 니체의 생애를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그 한겨레 그 지금 문화부장으로 있는 분인데 고명섭이라는 분이 아주 글을 잘 써요. 참 그 사람은 정말 글쟁이입니다. 근데 고명섭이 니체 극장이라는 책을 김영사에서 냈는데 최근에 내가 그 책을 받아보고 그걸 내가 아주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하면서 그 어려서부터 나는 니체에 대한 아주 굉장한 매력이 있었거든. 니체 그러면 우리 때는 환상이었죠. 뭐 쇼펜하우어, 니체, 그다음에 사르트르, 뭐 까무니, 뭐 그래가지고 하이데거까지 나오고 뭐 서로 그냥 모르면서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여기 이 사람들 가지고 사실 읽은 놈 아무도 없어. 근데 제대로 읽은 놈 한 놈도 없는데 그냥 맨 니체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니체 가지고 얘기를 못하면 이게 상당히 콤플렉스에 걸린다고요. 저녁에 가면 어디 가서 뭐 막걸리 집에 가서 그냥 니체를 하여튼 그렇게 달달 외는 놈들이 많으니까 몇 구절 가지고 구라치는 거지. 술을 먹다가 자네 대지에 충실하라 뭐 어쩌고 이런 말이야. 야 짜라투스가 내려와서 뭐라 그랬냐 뭐 어쩌면서 말이야. 레파토리가 있어.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니체에 대한 아주 그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최근에 니체 전집을 내가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대강 봤거든. 니체 전집하고 그 고명섭의 니체 극장이라는 책하고 보면서 비로소 내 니체를 끝냈어. 내 인생에서 이제 니체는 벗어나셨어요? 벗어났어. 내가 너는 이제 내가 대강 파악했다. 그래서 요새 행복하지. 야, 근데 선생님 자세가 여유가 느껴져요. 이게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네.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니체는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쳤어요, 실제로. 광인이죠, 광인. 아니,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야. 아주 소심하고 니체가 굉장히 글을 광적으로 쓰지만 그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 남성이 없었던 환경에서 여동생만 있고 그 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뭐 할머니 있고 뭐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아주 여성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소심해. 그래서 연애를 한 번도 못 걸어봤어. 제대로. 그 루살로메라는 여자가 있는데 참 그 내가 보기엔 사악한 여자라. 바람둥이 아니에요? 바람둥이가 정도가 아니라
바람둥이만 애 낳죠. 근데 르살렘은 아버지가 뭐 그 러시아 장교였고 뭐 이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는지 뭐냐면 당대 유럽의 살롱 문화 그 지식인들을 홀리면서 그들의 어떠한 그 인간의 내면을 훑어내면서 약 올리는 것만 가지면 약 올리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주는 아주 야비한 년이지 내가 보기에 진짜 줄 때는 저 싸이 가사에도 줄 때는 화끈하게 이때도 하면 머리를 확 풀어헤치는 여자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줄 때는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준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자가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을 주고 마음을 주고. 아니,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루살롬에는 마음을 안 준 거죠. 마음을 안 줘. 그러니까 이 니체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니체의 가장 친한 친구를 먼저 꼬셔요. 파리에서 살로메가? 꼬셔요. 살로메가. 그래가지고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도 안 주는 거지 또. 뭐 마음을 안 주는 거야. 아니 동거를 하면서도 섹스는 안 해. 이 여자는 진짜? 절대. 동거를 하면서도 섹스를 안 해. 그 같이 하자. 그러면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도 홀리기만 하고 하여튼 그런 여자야. 그러고 나서 하면서 야 이거 너하고 혼자 사는 건 재미가 없다. 남자가 한 2명쯤 있어야 그래도 이 동거를 해도 재미가 한 있지 집에? 않겠 한 집에. 헐.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놈이 그럴 사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지친건 니체밖에 없거든. 그런데 응할 사람이. 그 니체한테 그런 이 여자를 데려간다니까. 그때 이태리에 있었거든. 니체가 저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 가가지고 실제로 한 집에 살아요. 잠은요? 다 같이 각 방에서 베드하고 이 여자는 절대 안 줘. 안 줘. 마음을 안 줘. 마음을 안 줘. 몸과 마음을 다 안 줘. 여자는 절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여자죠. 그런데 근데도 그 니체는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다룰 줄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서 니체 같은 사람이 뭔가 그 여성에 대해서 그 여성의 마음을 정말로 파악하는 그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어떠한 그래도 그 폴리시가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아해서 제가 너무 고독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 얘기하는 사람이라니까 니체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야. 얘기했어요? 아유 하지 이 사람은 항상 그래 니체는. 그 연애를 한 번도 못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편지 써도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몰라 모든 거를. 그 여자가 황당하잖아요. 어저께 막 어디서 만났는데 그 다음 날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런 편지가 날아올 때 니체를 어떻게 해? 그 정말 니체랑 결혼했으면 그 여자 정말 복이 터지는 건데. 베스트셀러. 그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수의 시대의 극치라. 야, 니체 이렇게 재밌게 듣긴 여러분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바그너하고 관계 같은 것도 그때 바그너가 얼마나 대단한 그 대서사극을 쓰면서 음악극을 만들어가는 대단한 그 바그너의 음악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존경하고 이럴 시절에 그 원래 니체는 그 히랍 고전 학자야. 껐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잠시 에어컨 조정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너무 세게 말합니다. 껐다가 또 그렇죠. 저기 네. 켰다가 그래. 자율적으로 해. 그래서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네. 니체는 원래 그 어려서부터 김나지움, 그러니까 특수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히라보, 라티노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서당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 대학이고 모든 게 다 이 사람은 히랍. 그러니까 니체는 히라보 라티노의 도사야. 편지도 라티노로 계속 히라보가 완전히. 그러니까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히랍 문헌학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많이 읽은 것이 소포클레스의 비극 같은 그 히랍의 비극 같은 그 히랍 문학을 완전히 꿰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는 힐압 철학을 이 사람은 힐압 문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디오게네스하고 뭐 아폴로의 이런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 같은 놈들이 그냥 이 세계를 망친 놈들이다. 이성주의적인 거에 의해서 힐압인들의 정신을 말살한 비극 정신을 말살한 놈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자기의 그 선생의 부인이 바그너를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바그너를 자기 집에 그 음식 초청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 한두 살, 몇 살인지 하여튼 어린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자기한테 그 바그너를 예찬하고, 바그너의 음악이야말로 디오니소스의 정신을 발휘한 힐압 정신의 구현체다 뭐 이런 걸 들은 거야. 그래서 당신은 누가요? 그러니까 그 니체의 선생의 부인이 그 니체 이제 선생님의 부인이 그래서 그 여자가 바그너한테 우리 집 올 적에 그 당신을 우리 남편의 제자 중에 어린 제자가 20살 먹은 애인데 니체라는 애가 그렇게 당신 니체하고 바그너 관계는 바그너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1살 아래예요. 그게 완전 아버지죠. 아버지죠. 아버지 뻘인데 그래가지고 그 니체 그 저기에 그 바그너가 그 집에 왔는데 바로 그 옆에 앉게 된다니까 니체가. 바그너 옆에 자기 선생 있고 사모님 있고 바그너 있고 자기가 동석해서 하루 저녁 밥을 먹은 거지. 그 어린 20몇 살 먹은 이 대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바그너의 그냥 숭배자가 된 거죠 또. 이거 니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열렬하게 막 바그너의 음악을 듣고 그냥 막 바그너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비극의 탄생이라는 이 사람이 그 스위스 바젤 대학인가 거기 교수로 그냥 발령이 나잖아요. 이 사람은 특례로 워낙 탁월하니까. 그래가지고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자마자 처음 낸 논문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힐압 비극에서 그거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거기다 대고 이 디오니소스의 구현이 바로 바그너다. 그러니까는 학계에서 이 문헌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밀한 토시 하나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학계거든. 근데 니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황당한 막 아폴로 디오게네스하고 바그너 음악이고 막 이런 논문을 쓰니까 거기서는 규탄이 들어오죠. 너는 지금 네가 문헌학자냐? 문헌학의 기초를 해서 네 환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 책을 써가지고 학계를 소란시키면 어떡하냐? 그럼 학계에서 막 퇴출을 할 분위기로 막 니체 비판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니체는 나는 내 얘기를 학문이라는 건 자기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 토시나 따지고 무슨 격을 따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되냐? 그래가지고 그냥 열렬한 그냥 바그너 음악에 대해서도 글 쓰는데 근데 바그너가 그래가지고 니체가 교수가 된 다음에 바그너가 사는 집을 뭐 20몇 번인가 하여튼 끊임없이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잘 지냈죠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 맨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의 대리적이었던 것도 같아. 그런데 그 바그너는 그렇게 하다가 그 어디 저쪽에 어디서 그 엄청난 극장을 지어요. 바그너 전용 극장을 지면서 뭐 이렇게 딴 데로 가거든. 그냥 거기 가서 예를 들면 바그너 이제 그래서 무슨 그 극장을 지면서 극장을 개관할 때 뭐 축하 파티 하니까 거기 뭐 엄청난 뭐 장관이고 뭐 대기업가들은 잔뜩 왔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니체를 초청한다고 또 바그너가. 근데 그런데 가면 니체야 뭐 문헌학자고 털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놈이 살 촌놈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그 사교계에서 한 구석에 있어 뭐 바그너가 그걸 어떻게 케어를 잘 하겠어. 못 챙겨줬겠지. 못 챙겨줬잖아.
그러니까 미쳤구나. 이 나쁜 새끼 이게 디오니소스의 정신을 위배하는 이 성물이 돼가지고 그냥 장관이니 이런 놈들 권력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음악에 도취해가지고 이 디오니소스의 참다운 히라피그의 정신을 상실한 이 나쁜 놈이다 하고 또 논문을 쓰는 거야. 그러냐 바그너하고 결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밌어요. 인생을 알고 보면 이런 라이프 스토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니체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는 그런 그 니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를 보면 니체는 아주 내면적이고 평범하고 환상적인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자유를 내면의 자유를 갈구하고 그 어떠한 그 고착된 그 당시 그 유럽의 지성계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특히 뭐냐면은 기독교라는 게 이게 서구 정신을 말살시켰다. 이건 기독교야말로 이것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종교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주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냐 유일한 길은 신을 죽이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 신을 살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신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니체는 그 후의 세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점점 그 모든 여건 내 말도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야. 그렇잖아.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가면 되잖아. 하나님이라는 건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서양인들은 그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도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죽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의 그룬트를 다 붕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황에서 니체는 그 정신적 공백을 사상적으로 그만큼 순결하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사상 가면은 그렇게 하고도 뭐 말만 하고 자기 삶,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다가 또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보지. 그러니까 점점 외골수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이 점점 붕괴되어 가는 거죠. 그걸 자기의 사상 자체를 감당을 못하는. 그러면서 더 강렬하게 붓을 쓰는 거죠. 그래서 미쳐서 붕괴돼서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을 보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는 게 자기 자서전이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갖다가 빌라도가 이 난간에서 제 요한복음에 보면 세우고 하는 말이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런 얘기거든. 예수를 보라. 자기를 예수로 놓고 이 사람을 보라 하게 자기 자서전을 마지막으로 쓰고 완전히 브레이크다운.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신병원으로 밀폐되는 거죠.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그전에는 책 한 권도 안 팔렸어. 자기가 막 교수 월급 다 털어가지고 자비 출판을 해도 50권. 50권을 팔고 이러는 거예요. 그 위대한 책들이 50권밖에 유럽에서 50권밖에 안 살았다니까 그 사람 책을. 그러니까 털털이가 되는 건데 이제 그 출판사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이거 이제 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저자는 정신병원에 있다. 이거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저작이 니체가 살아있을 동안 10년 동안에 유럽에 아주 열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방석이 안게 되는 건데 전혀 몰랐습니다. 니체는 자기 책이 그렇게 팔린다는 것도 정신병원에 갇힌 채 10년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체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도 그 니체 기념관 다락방에 갇혀서 죽어갑니다. 그것이 1900년입니다. 너무 재밌게 들어서 박수를 치고 싶은데 니체 죽었다는데 우리가 박수 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니체는 그렇게 죽어서 미쳐가면서까지 쓴 책이고 연구인데 네. 선생님은 멀쩡한 상태에서 니체를 이제 통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니체를 보면서 결국은 그 얼마나 서구 문명이 결국은 죄를 저지르는가. 니체의 인생 자체가 서구 문명의 죄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에 대해서 나는 무한한 연민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의 생애를 보고 사상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니체의 고민의 수준은 넘어가야 된다. 그거는 서구인들의 어떠한 근본적으로 저열한 문화에서 나온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사유가 근본적으로 저열하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 있고 뭐 하늘에 내려오고 뭘 죽어서 천당 가고 이런 얘기들이 그거 좀 저열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저 털나신 무슨 이태리 청년처럼 생긴 게요. 뭐 시스템 벽화에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게 이게 도무지 이게 우리 감각으로는 저열합니다. 그 기독교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저열한 문화를 청산하려고 그랬던 니체에게 나는 정말 서구 문명 전체를 통틀어서 니체처럼 순결한 영혼은 없었다. 그걸 전적으로 거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책에서 네. 이제 니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 미국 중심의 서구 문화에 대한 비판을 그렇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도 같이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간 니체에 대한 그런 그렇죠. 리스펙트. 니체가 이미 끝내준 건데도 서구 문명은 그 니체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그 니체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준은 우리는 다시 그 사이클로 니체의 고민으로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니체는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 이 좋은 말씀을 저는 못 물어볼 뻔했어요. 시청률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재밌을 줄 알았으면 내가 물어봤지. 그리고 박현아 씨 또 질문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책 읽다가 보니까 기대돼.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을 읽고 지식인은 아까도 그 뒷면에 있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폭로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지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입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연예인이고 지식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곽현아면 이제 그냥 아는 이런 사람으로서 저도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나의 이런 소신이나 이런 걸 밝히는 데 있어서 특히 좀 약간의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선생님께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우리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가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공통된 고민이 뭐냐면은 미디어는 원래 국민의 입장에 서서 권력자들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광정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는 것이 미디어의 출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디어는 원래 그렇게 출발하는 게 신문이고 뭐 미디어 뭐 그런데 그 미디어가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는 필연적으로 자본에 복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과 결탁되는 동시에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의 진실은 사실은 뭐냐면 자본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촘스키의 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그러한 그 미디어가 결국은 모든 진리를 필터링 한다는 거죠. 필터링.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이 미디어의 폭력으로부터 그러니까 미디어는 원래는 그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디어의 존재 이유가 지금은 어떻게 하면 대중을 정권의 의도에 순응케 만드느냐 하는 것이 미디어의 최대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미디어의 특성이라는 것은 항상 대중 본인의 컨센트, 동의가 없이 대중의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죠? 여러분들 동의 안 했는데도 미디어가 계속 몰아대면, 지금 우리 대선도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암암리에, 그래서 뭐냐면 미디어의 지금 목적은 manufacturing consent,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동의 체계를 만드는 게 전부 미디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동의하고 있는 거. 근데 그 동의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매니팩처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미디어의 진실은 진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미디어와 결부된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폭로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식인의 책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발리우스도 고민이 뭐냐면 이게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소신껏 좋은 말을 계속 국민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들이 전부 거세가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사실. 농담입니다. 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발뉴스에다가 컨트리뷰션을 해서 도네이션을 해서 이걸 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상호 기자를 높게 평가하고 이상호 박사를 정말 높은 석학으로 모시는 것도 이러한 환경에서 뭔가 이 진리를 밝히고 원래 미디어가 소기하는 바의 원래적인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상호에게 박수! 이거 곽현아 질문이 너무 좋네. 자, 우리 곽현아 씨 질문했으니까요. 우리 네. 오늘 시청자 그리고 우리 방청객들 뭐 질문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네. 질문들 뭐 다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주세요. 아, 예, 예. 네. 아유, 뭐 정말 이 대단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좀 골라볼게요. 이 터널 디도스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그건 후벼 파야 되는 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터널 디도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몰라. 글 쓰시느라고 분명히 못 보셨을 텐데 어떤 소식이냐면요. 이것만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제이모 씨라고. 이 양반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직이 좀 제법 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관리를 했어. 근데 그 당시 김태호 의원, 지금도 김태호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중앙당에서 1억 원을 전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1억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받대요. 그랬더니 창원에서 부산 넘어가는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딱 막으면 6시까지 투표하러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터널 공사도 하고 차를 동원해서 이렇게 교통 체증 때문에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돈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자술서를 쓰고 검찰에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자랑스러운 우리 창원 MBC의 우리 후배 기자가 보도를 했어. 그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1억 원지 5천만 원이 새누리당에 공사하지도 않은 업체에다가 돈이 넘어갔다는 거야.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요거는 제가 팩트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보고를 창원 드린 건데, MBC에서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예를 들면 칼기 폭파가 왜 하필 그 선거 직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선거의 날에 김현희가 딱 나타났냐. 그때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여기에. 근데 하여튼 김현희가 나타났다. 선거 직전에. 이건 팩트 아니에요. 팩트. 그렇죠. 그것만 얘기하자는 거야. 근데 과연 지금 새누리당이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민들이 얘기할 거는
지금부터 2개월이면 2개월, 2, 3개월 동안에 지금 뭐 70일도 되지 안 남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그 새누리당이 지금 모든 작전을 짤 적에 그 미디어는 기본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고 뭐 검찰 뭐 공안 관계 모든 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데 하나 지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가 무슨 뭐 안기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무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거는 이 선거는 무지막지한 편파 선거예요. 우선 지금 모든 조건이 엄청 불리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선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철수나 문재인이 이만큼 선전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감시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쪽에서 특검에 휘몰린다는 느낌이 들 때 과연 무슨 짓을 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도 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글쎄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뻥끗 할 수도 없는 거지만 행여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나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나는 새누리당 사람들한테 특히 박근혜 후보한테 이 선거만은 당신이 이미 뭐 문화방송이고 뭐고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KBS고 뭐 다 그 정도 유리한 조건 하에서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더 이상은 나쁜 짓 하지 마라. 더 이상은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저도 페어하게 지고 이겨도 페어하게 이겨야만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당신 아버지는 그래도 이 조국을 위해서 한 게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위대한 것은 이 선거 과정에 불미스러운 짓을 행여 하지 마라. 디도스 터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를 걱정하고 우리 민족 그리고 사람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실 거는 제대로 드셨겠죠. 네. 그 편하게 쉬지 못하시고 계속 저술을 하시고 또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마도 그런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네. 지난 50일 동안 선거판은 변화하고 있고 그 로마 군단이라고 표현하셨을 만큼 박근혜 씨의 이른바 대세론이 있었는데 대세론도 많이 한풀 꺾인 것이 아닌가. 그런 도올 김용옥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박수를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서가 몇 권 정도 되죠 지금까지? 70권이나 된답니다. 뭐 다는 못 읽어봤고요. 저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존경해서 읽을 수 있는 만큼 이 책을 읽어왔는데 가장 파퓰러하게 선생님의 마음을 담은 또 하나의 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식인의 내면을 이렇게 속살을 드러낸 책을 쉽게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심지어 이 시대를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 말자라는 책을 썼는데 처음에 나가다 더 안 나간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막 그런 고민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를 도올 선생님만큼 깊이 아파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어른께서 어떤 말씀을 저희한테 하고 싶으신 건지 좀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져보고 여기 또 잔재미도 있습니다. 영화 광해를 네. 보신 덕후감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누군가 정치인 노모 무현 대통령도 상기를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캠프에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마냥 선생님 모시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 오늘 녹화 끝내시고 바로 또 중국 베이징으로 넘어갔어요. 네.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가시는데 내가 그 쓴 중용에 관한 것이 중국에서 번역이 됐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중용에 관해서 쓴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책은 이제 저기 역주니까 그거에 번역과 거기에 대한 역주니까 그런 자기 고전을 외국 사람의 역주를 본다는 거는 출판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이죠. 네.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책을 내려면 큰 검열을 자금한테 5번이나 받아요. 출판사에서부터 뭐 중앙당에까지 올라가기 그 검열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검열 과정을 통하는 데만도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검열을 다 통과해서 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학을 중국에서 문물을 수입했잖아요. 네. 라큰느를 외국에서 수입했잖아요. 싸이가 빌보드 1등 하는 거 저희 기대하고 축하할 건데 그만큼이나 네. 역사책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그래서 해서 이제, 제가 그 중국의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책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중국 사람이 내 책을 보고 나의 정신 세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많은 그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송도 출연하시고 방송도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도 하실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그 북경 대학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연이 중용 그리고 중국 고전의 인문 정신을 발扬해온 나의 일생. 그래서 상당히 성황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발뉴스가 취재비만 있으면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하고 앞으로 조금 그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여기서 그 제가 그 강의한 것들 텔레비에 강의한 것들을 이렇게 샘플을 몇 개 보냈는데 거기서 보고 놀래더라고요. 교수가 우리는 저렇게 말하는 저런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단 졸려야 교수지. 안 졸리시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에너제틱하게 막 정열적으로 막 이러니까 중국 화난 줄 알았대죠. 중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가시면은 중국어로 강의를. 그렇죠. 중국어로 해서 그래서 뭐 걱정도 안 돼. 그 사람이 중국말로 그렇게 큰 강연 같은 걸 할 수 있나. 그런데 나는 어디 가서 외국 가서 강연하면 5분 정도 있다가는 내가 외국어를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든 뭐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니까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니까. 언어 깔때기. 내가 그 어떠한 언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 그건 언어가 안 되는 거지. 잘. 그래서 어딜 가든지 청중들이 우리 여기처럼 말이야 막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면 영어건 뭐 일본말이나 중국말 정도는 그냥 들으면 뭐 다 그냥 웃기고 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내일부터 선생님 중국의 행적이 저 원컨대 많은 기자들이 좀 써서 국내에서 좀 알려지고 네. 그런 동력을 가지고 그동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와 책을 좀 더 관심 있게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중국의 기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뭐 저는 외국에서 내가 알려지고 이런 거에 사실은 취미가 없어요. 나는 내가 1시간이라도 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내 인생의 보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없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중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아주 본질적으로 미국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미국 말을 얼마나 잘 듣고 그랬냐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하고도 좀 여유 있게 중국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고 중국 사람들도 좀 이렇게 뭐 우리가 축구를 하면 뭐 항상 이기는데 그 사람들이 축구를 좀 저도 조금 좀 부드럽게 미안하게 생각할 줄 알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여유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뭐냐면 중국이 남북의 화해를 돕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이 한국은 그래도 우리와 이렇게 기나긴 역사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잠깐 20세기에 단절이 있을 뿐인데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면은 우리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한국은 우리의 훌륭한 우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우리가 불어넣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나 같은 사람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올해가 한중수교 20주년이었어요. 근데 MB 정부 하에 그만한 가치 있는 축제가 벌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김장훈 씨가 상하이에서 큰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네. 제가 이제 상하이 취재 갔다 같이 봤는데 거기서 이달 말 그러니까 10월 31일이랑 11월 1일날 가서 또 나무를 심어요. 중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내몽고까지 한 500km 되는데 꽉 끝날 때까지 심겠대요, 김장훈 씨가.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장훈 씨 힘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실제로 김장훈 씨는 1,000억 가까이 알려진 것만 해도 수백억인데 다 기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가서도 자기 캐라 뭐 1억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거 다 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김장훈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하기 시작하고 중한 관계, 한중 관계에 대해서 기온이 변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중국은 거의 일본이랑 준전시 상황입니다.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실제로 일본 레스토랑에 감히 못 가요, 지금 중국 사람들. 그만큼 그 그 섬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 갈등 상황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선생님께서 가셔서 우리 중국과 한국의 설린 우호를 강조하고 그들의 정신적 뿌리인 유학의 전통을 이렇게 훌륭하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엄청난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겁니다. 우리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 선생님 시간을 내주신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니 해도 저희가 선생님 모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번 대선, 코앞에 있는 대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애들 할아버지 뻘 어르신인데 우리들은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어떻게 하면 이 위태로운 상황, 이 중요성을 알릴까 해서 일기를 써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50일 뒤에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드리겠다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선생님께서는 기여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고 저희는 또 선생님 청해서 꼭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그 순간의 중요성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청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 이제 그 공부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하여튼 저는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가 그 조직의 이해를 떠나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믿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달라. 네. 그래서 결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조직의 이해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 그것이 이 책입니다. 그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선거라는 것도 경쟁이고, 경쟁이라는 것은 조직 대 조직의 싸움인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감정을 상하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상한 감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일이 빠그러진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마지막까지 제가 무언가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민족에게 중차대한 시기에 사실 공중파 그리고 케이블 이런 데서 사실 모셔야 되는데 네. 저희 이렇게 누추한 이런 팟캐스트에서 모셨습니다. 과연 이런 역할을 저희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면서 아니 정말 두려운 팟캐스트야말로 마음이네요. 이런 지금 발뉴스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정론지죠. 이게 정론이고 이것이 우리 미디어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미디어의 미래에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이 이상호 기자에게 여러분들 박수 한번 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 배터리 다 그냥 그 야매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모로 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곽현아 씨, 사실 여러분들 곽현아 씨 영화 나갔어요. 영화 이번에 하는 거 아시죠? 배터리 넣어라 이거. 전망 좋은 전망 좋은 집 집. 네. 방이 아니구나. 그거 언제 개봉해요? 10월 25일 날 개봉합니다. 네. 10월 25일 날 여러분들 전망 좋은 집 약간 뭐 19금이라고 하는데 재밌답니다. 재밌으면 예. 네.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요? 제가 가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갈 때가 있어요. 한강이나 이렇게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서서히 피어오르는 이 아침 노을을 딱 보면 오늘도 진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희망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책 제목이 이 아침놀. 도울의 아침놀이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이 정말 엑기스 정수가 모여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아침 노을을 볼 때처럼 희망을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정말 대선 오기 전에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를 줘. 왜 이거 갖고 있어? 마이크를 줘. 예,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네. 이거 팟캐스트의 맛이죠, 살아있는 맛. 저희 발뉴스 이름이 왜 발뉴스인지 아세요? 손바닥 뉴스라는 인터넷 방송을 MBC 자회사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김재철 사장이 없앴어요. 그래서 손을 없으면 발로 하겠다 그래서 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마이크 없으면 이걸로 하면 되죠. 뭐. 오늘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혹시 제가 과문해서 못 여쭤본 좋은 말씀 있으면 오늘 끝으로 인사말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응?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이제 다 끝났어. 오케이. 좋습니다. 완전히 톡톡 털어주셨고 톡톡 저희가 다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중국 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지성계의 대표 선수입니다. 중국에서 선전하고 오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생님 사랑하지 말자 책하고 마지막에 네. 아리랑으로 정리를 했어요. 네. 선생님께서 아리랑으로 우리 끝낼까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네 그러고 했는데 보신 분들이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그래서 오늘도 아리랑으로 정리를 하실까요? 뭐 아리랑으로 해도 좋지만 또 반복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이 맹자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여민동락. 여민동락.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여기 아침놀이라는 의미가 그 니체의 책의 이름입니다. 아침놀이라는 그래서 이게 니체의 아침놀이 아니라 도울의 아침놀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침놀이라는 게 니체가 아마 그 암흑 같은 서구 문명의 기나긴 터널을 아까 그 터널 디도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서구 문명의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 아침노를 바라보는 그 희망에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싶다 하는 이름으로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네. 아침 노을. 우리는 노을 그럼 되게 저녁 노을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침 노을을 줄여서 아침 노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울의 아침 노을은 뭐냐? 우리가 이 기나긴 이승만 정권 이래 끊임없이 지속된 이러한 우리의 그릇된 정치적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노을을 보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걸 붙인 겁니다. 그래서 도울의 아침 노을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3번 뭐라고요? 여민동 여민동락 3번을 외치자고. 그걸 힘차게. 네. 그러니까 여민동락 모든 것을 우리는 그 함께 나눈다. 민중들과 모든 사람을 같이 함께 나눈다. 그러면 딱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도울의 아침 노을 그러면 여민동락.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독락이 아니라 동락입니다. 동락. 네. 도울의 아침 노을을 위하여 여민동락, 여민동락, 여민동락. 뉴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뉴스를 하고 싶은데 저 왜요?